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모두 비웃었어요. 감히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냐고 의심했죠.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기적이 아니라 기적처럼 보이도록 전략을 설계했어요. 그렇게 17일 만에 전 세계를 경악해 한 정부와 국민의 결집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하워드였고 하버드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죠. 정치학과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죠. 교실은 오래된 책 냄새와 간 내린 커피 향이 났어요. 학생들이 자리를 찾아 앉고 있었죠. 가방들이 바닥에 부드럽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평소 앉던 교실 가운데 자리에 앉았어요. 너무 앞쪽도 아니고 너무 뒤쪽도 아닌 곳이었죠. 너무 애쓰지 않으면서도 똑똑해 보이기에 딱 좋은 자리였어요.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제 주변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죠. 사라가 제 옆에 앉았어요. 수업 시간에 항상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토마스는 저희 뒤에 앉았죠. 지루한 강의 중에 농담하기를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교실 앞으로 걸어왔어요. 키가 크고 마른 분이셨고 회색 머리카락에 항상 같은 갈색 재킷을 입고 계셨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눈빛에 특별한 반짝임이 있었어요. 마치 저희에게 비밀을 말해주려는 것 같았죠. 오늘은 소프트 파워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교수님이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살펴볼 거예요. 저는 노트에 낙서하던 것을 멈췄어요. 서울이요? 왜 서울일까요? 소프트 파워라고 하면 저는 미국을 떠올렸거든요. 할리우드 영화, 맥도널드 레스토랑, 거대한 미국 기업들 말이에요. 한국이 아니라요. 교실을 둘러봤어요. 사라는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토마스는 벌써 지루해하는 표정이었죠. 다른 학생들 대부분도 똑같이 당황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소프트 파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한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도 알고 있었어요. 1950년대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다는 것, 삼성 같은 큰 회사들이 있다는 것 정도였죠. 그게 전부였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세계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저희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못된 미소가 아니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려 할 때 짓는 그런 미소였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한국일까요? 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아닐까요? 맞았어요. 저는 정확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불이 어두워졌어요. 천장에서 큰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어요. 폭격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도시였어요. 건물들이 부서져 있었고 거리는 구멍투성이었어요. 모든 것이 회색빛이고 슬퍼 보였어요. 이것은 1950년대의 서울이에요. 스미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사진은 더 심했어요. 매우 마르고 굶주린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죠. 눈빛은 공허하고 슬퍼 보였어요. 제 속이 조금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1960년에 평균적인 한국 사람은 1년 동안 79달러밖에 벌지 못했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같은 시기에 평균적인 미국인은 12,000달러를 벌었죠. 1년 동안 79달러로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려 했어요. 저는 한 달에 커피값만으로도 그보다 더 썼거든요. 사라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어요. 이런 나라가 정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일본이나 독일 같은 부유한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스미스 교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어요. 다음 말씀이 저를 의자에서 똑바로 앉게 만들었어요. 1981년에 서울이 도쿄를 이기고 1988년 올림픽 개최권을 얻었어요. 투표는 압도적이었죠. 서울이 52표, 도쿄가 27표였어요. 제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일본은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일본은 이미 올림픽을 개최한 경험도 있었죠. 어떻게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제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 작은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 문 뒤에는 제가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던 건 아닐까요? 교실에 들어올 때 느꼈던 편안한 기분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무언가를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때는 아직 그걸 몰랐었죠. 스미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하셨어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제 세상을 뒤바꿔 놓을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스미스 교수님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뇌는 마치 쓴 약을 먹는 것처럼 교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죠. 분명히 어딘가 실수가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아마도 숫자가 틀렸을 거예요. 아니면 한국이 어떻게든 속임수를 썼을 수도 있고요. 일본이 정말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죠. 저에게 말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의자가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노트는 펼쳐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머릿속으로 교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사실일 리가 없었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제 얼굴에 드러난 의심을 보셨나 봐요. 그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거든요. 다니엘,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손도 들지 않았고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든 교수님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셨던 거예요. 교수님, 저는 똑똑하고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일본 같은 부유한 나라를 이길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 반 친구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스미스 교수님이 다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미소가 달랐어요. 인내심 있고 친절한 미소였죠. 마치 학생이 중요한 것을 배우려고 한다는 걸 아는 선생님 같았어요. 그게 바로 해야 할 질문이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게. 다음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세계 지도에 빨간 점들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죠. 점들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 있었어요. 제가 자주 생각하지 않는 곳들이었어요. 한국 팀은 자기 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작은 나라들에도 갔었어요. 교수님이 사진들을 클릭해 넘기시는 걸 봤어요. 어두운 정장을 입은 한국 남성들이 소박한 사무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요. 한국 여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악수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한국 대표단이 서울이나 도쿄와는 많이 다르게 보이는 곳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돈으로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고급 호텔을 짓거나 비싼 선물을 주지도 않았죠. 대신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저의 가슴을 한 대 때리는 것 같은 간단한 말들이었죠. 저희도 여러분처럼 가난했어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해요. 저희가 성공할 수 있다면 어떤 나라든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이었죠. 이건 돈이나 권력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희망에 관한 것이었죠.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나라들을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이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부유한 나라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깔보는 나라 출신이라는 게 어떤 기분일지 정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국 대표단들은 단순히 표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 주변의 교실이 이제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조용하고 더 진지해졌죠. 심지어 토마스도 제 뒤에서 몸을 뒤척이는 걸 멈췄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다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이번엔 숫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의 투표 결과였죠. 한국이 제가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곳들에서 표를 얻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이요. 태평양의 섬나라들도요. 돈이나 권력이 많지 않은 나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게 있었어요. 자신들만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마 크고 중요한 나라들에만 집중했을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유한 나라들 말이에요. 작은 나라들은 잊어버렸던 거죠. 한국은 그들을 잊지 않았어요. 제 손이 펜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었어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했어요. 권력이란 게 단순히 돈을 많이 갖거나 큰 군대를 갖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눈으로 스미스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은 단순히 올림픽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제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제가 또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화면에 나타난 다음 슬라이드가 저에게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단순한 숫자가 적힌 차트였는데 그 숫자들을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이 올림픽 개최권을 따낸 후에요. 스미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희생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화면의 숫자들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 국민의 87%가 그렇다고 답했던 거예요. 나라가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계속하셨어요. 올림픽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세금을 낼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72%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저는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 자체를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에 자신들의 나라를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낼 의향이 있다고 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까요? 다음 사진은 포스터로 뒤덮인 한국의 거리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건 제품이나 영화 광고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포스터들이었거든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하는 법을 배워요라고 한 포스터에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관광객들에게 길 안내하는 방법이라고 다른 포스터에 적혀 있었고요. 지하철에서 영어책을 공부하는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사진을 봤어요. 손자, 손녀들과 영어 표현을 연습하는 할머니들도 있었고요. 영어를 잘 못해도 영어 간판을 내거는 가게 주인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 세계를 자신들의 나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스미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하셨어요. 이걸 보고 저는 소리내서 깜짝 놀랐어요. 20만 명이 올림픽 자원봉사자에 지원했습니다. 20만 명이요. 4천만 명의 나라에서 200명 중 1명이 무료로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는 뜻이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 자원봉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려 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들은 방문객들을 도울 방법을 배우는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을 보여줬어요.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좋은 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서울 지도를 공부하고 있었고요.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거든요.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가짜로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행복해 보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꽉 잠겨있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 전체가 스스로를 바꾸기로 결정한 이야기였어요. 더 나아지기로 함께 일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계에 보여주기로 한 거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들은 서울 곳곳의 건설 프로젝트들을 보여줬어요. 동시에 건설되는 3개의 지하철 노선들이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고속도로들도 있었고요. 빈 땅에서 솟아오르는 스포츠 경기장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뀌는 건 건물들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도 바뀌고 있었거든요. 스미스 교수님이 동네 사람들이 대청소의 날을 조직하는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올림픽 방문객들이 걸을 거리에 꽃을 심는 가족들도 있었고요. 관광객들을 위해 여러 언어로 된 노래를 배우는 학교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전쟁과 분단으로 찢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함께 특별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옳았어요. 교실을 둘러봤어요. 제 동급생들도 저만큼 놀라고 있었어요. 사라는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고요. 토마스는 핸드폰을 치우고 실제로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단순히 올림픽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 나라 전체가 같은 꿈을 꾸기로 결정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무섭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어요. 무서웠던 건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틀렸기 때문이었어요. 신났던 건 전에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아름답고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예전에 다니엘 세상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교실에 들어왔던 그 사람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배울 준비가 된 누군가가요. 제사장 제 마음속의 전투. 가장 힘든 싸움은 제 앞에 있는 화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스미스 교수님이 한국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그것에 반박하려고 했어요. 그 목소리는 크고 완고했어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꾸는 걸 원하지 않았죠. 이건 그냥 선전이야. 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보는 것 모든 걸 믿지 마. 한국은 여전히 미국만큼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그냥 운 좋은 순간일 뿐이야. 이것 때문에 뭔가 바뀐다고 생각한다면 바보 같은 거야. 경고했죠. 하지만 스미스 교수님이 올림픽 개회식 영상을 시작하자 제 머릿속에 그 반박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화면이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깔들로 가득 찼어요. 수백 명의 한국 공연자들이 마치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함께 움직였어요. 한복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죠. 색깔들은 밝은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이었어요. 비단 원단이 그들이 춤을 출 때 물처럼 흘러내렸어요. 전통 한국 북소리가 교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너무 강력해서 제 가슴 속에서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만들었죠.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걸 봤어요. 한 사람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마법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눈에 눈물이 고이게 만든 순간이 왔어요. 한 노인이 천천히 올림픽 성화 쪽으로 걸어갔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손기정이라는 분이었어요. 1936년에 이분은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했었죠. 하지만 한국이 아닌 일본을 위해 뛰어야 했었어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유니폼을 입고 일본의 국기를 들어야 했었죠. 이제 52년이 지나서 자신의 조국을 위해 올림픽 성화를 밝히고 있었어요. 성화를 들고 있는 그분의 주름진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그분 얼굴에 있는 자부심과 기쁨을 봤어요. 이건 단순히 스포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드디어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게 된 것에 관한 것이었죠. 제 머릿속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싸워야 할 다른 전투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었죠. 스미스 교수님이 전 세계 신문 기사들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조직력을 놀라운 것이라고 불렀어요. BBC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진정한 따뜻함과 열정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본 신문들도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었다고 인정했어요. 이것들은 자기 나라를 좋게 보이게 하려는 한국 신문들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를 기대하고 서울에 왔다가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한 다른 나라 기자들이었죠. 제 옆에 앉은 친구 사라를 생각해 봤어요. 수업 시작할 때 스미스 교수님이 한국을 언급하자 눈을 굴렸었죠. 이제는 저처럼 입을 벌리고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증거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길을 잃은 관광객들을 환한 미소로 도와주는 한국 자원봉사자들.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집을 열어주는 한국 가정들. 전 세계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 여러 언어로 노래를 배우는 한국 아이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스미스 교수님이 다음에 보여주신 숫자들에 있었어요. 올림픽 이후에 한국 경제는 세계의 거의 모든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미국 대학들이 처음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무지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행히도 그 전쟁에서 지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가 중요하고 어떤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제 오래된 생각들이 낡은 건물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더 정직하고 더 공정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요. 저는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흥미롭다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5장 새로운 저. 스미스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끄고 교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의자에 조각상처럼 앉아서 방금 전까지 그 놀라운 이미지들이 있었던 빈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 강의 시간 동안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시간 전에 이 교실로 걸어 들어온 다니엘은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니엘은 세상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었죠. 그 다니엘은 미국 같은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들만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다니엘은 죽었어요. 그 자리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로 아는 게 얼마나 적은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요. 20년 동안 눈을 감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었죠. 저는 한국에 대해 들을 때마다 전쟁과 분단만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곳이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라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프트 파워는 오직 할리우드 영화와 맥도날드 레스토랑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희망일 수도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죠.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진짜 희망 말이에요.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별로 적지 못했거든요. 대신 그냥 입을 벌리고 앉아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주변으로 교실이 비워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가방을 챙겨서 다음 수업으로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떠날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스미스 교수님은 교실 앞에서 화이트보드를 지우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또 그 알 것 같은 미소를 지으셨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다니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은 제게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곳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무시했던 나라들이 저만큼, 아니 어쩌면 저보다도 더 큰 꿈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요. 마침내 저는 일어나서 노트를 가방에 넣었어요. 다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걷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요.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제 머릿속에는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진 나라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제 자신의 작은 경험이라는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제가 뭘 할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저는 복도로 나섰어요. 다른 하버드 학생들이 다음 수업으로 서둘러 가고 있었죠. 그들 모두 그날 아침에 저처럼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이 아직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호기심 없는 자신감은 그냥 위장된 무지일 뿐이라는 걸요. 예전에 다니엘은 미국이 강력하고 중요한 나라로 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제관계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새로운 다니엘은 완전히 다른 꿈을 가지게 되었죠. 저는 한국 같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찾고 싶었어요. 세상이 잊어버리거나 무시해온 나라들과 사람들에 대해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 목소리들이 들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죠. 무엇보다도 이 느낌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운 곳이라는 걸 발견하는 이 느낌을요. 다음 수업을 향해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저는 마음속에 소중한 뭔가를 품고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뭔가를 믿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한국은 저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돈이나 무기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큰 꿈을 꿀 용기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의지였어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언제나 배울 게 더 있다는 것을요. 재밌게 보셨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